자, 바로 이어서 인문예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지문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참 일본의 영향을 우리는 많이 받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여러분 5문제나 있습니다. 꽤나 많은데, 먼저 봐야 될 건 1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에 사전적 정의를 묻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미리 확인해 놓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먼저 훑어볼까요, 여러분? 자, 1번. 랑케는 베를린 대학의 역사학이라는 분야를 정착시키고 역사 전문가들을 길러내었다. 아, 랑케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현대 역사학자들 길러낸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동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근대 역사학의 기반을 다지는데 랑케의 연구 방법론이 영향을 끼쳤다. 자, 세 번째.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전통은 랑케가 역사 연구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전부터 축적되어 있었다. 네 번째, 랑케 사학에 대해 동아시아 역사학계의 해석과 가치 부여에는 수용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영향을 주었다. 5번, 역사주의적 역사학은 랑케로 하여금 경험적 귀납 논리야말로 역사가에게 기묘한 것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 자, 읽으면서 연관된 부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봅시다. 자, 과거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자 한다라고 말한 랑케의 말만큼, 자, 랑케. 자, 역사 이론서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도 드물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문장 다시 보면, 자, 우리 역사학자들이 해야 할 일은 역사에 기록돼야 될 거는 그 과거에 대한 평가보다는 역사 그 자체, 사실 있던 그 자체를 기록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죠. 자, 랑케는 박식한 문헌학자이자 역사가였을 뿐 아니라 젊은 학자들을 국가문서보관소로 보내어 역사 연구에 어떤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배우도록 이끈 혁신적인 스승이었다. 자, 그는 면밀한 대조와 분석 같은 고전적 문헌학의 방식을 활용하여서 사료의 역사 자료죠. 사료의 신뢰성을 꼼꼼히 검토하였다. 자, 면밀한 대조, 분석과 같은 고전적 문헌학의 방식을 활용해서 아주 꼼꼼히 파악을 했답니다. 자, 이처럼 수준 높은 비판적 기준을 적용한 사료의 활용은 역사가의 작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자, 랑케는 역사가가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유에서 자아소거라는 것을 통해 자, 객관적인 과거 사실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뭐 여기까지 읽으면 어떻습니까? 뭐 그냥 굉장히 꼼꼼하게 역사 자체를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아소거라는 거 할 때 이 자아는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탐구하는 그 역사학자 자신의 자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역사학자인데 아주 애국심이 높은 그런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일본 역사에 대해서 뭔가 내가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약간 좀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뭐 독도나 위안부 같은 아주 좀 예민한 그런 제재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떤 나 자신, 나의 국가,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해 버리고 보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랑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객관성, 그 다음에 신뢰성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방법론적 기여로 인해 랑케는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역사 연구의 선구자로 칭송을 받아왔다.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역사 연구 선구자 뭐 이렇게 칭송을 받았답니다. 자, 이런 거 지금 단어 보면 뒤에 바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겠죠. 하지만 자,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라는 원칙과 관행이 랑케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랑케 전에 이런 게 전혀 없다가 랑케가 처음 만든 거다. 꼭 약간 이런 뉘앙스가 드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18세기 말부터 독일에서 괴팅겐 학파를 중심으로 문헌학 및 언어학적 방법을 동원한 사료 검증이라는 전통이 성숙되고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르네상스 때 이미 문헌 비판의 전통이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거의 랑케가 처음이 아니고 한참 전부터 예전부터
이런 방법은 중시되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랑케에게 주어지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명성은 흔히 알려진 대로 사료 비판의 엄정성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보다는 오히려 독일의 사상가 훔볼트의 교육적 이상에 따라 발족된 베를린 대학에 그가 역사학과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점. 자, 그 다음에 세미나라고 하는 엄격한 학문적 수련을 통해 수많은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자, 세미나를 통해서 양성을 많이 해서 자, 역사학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점. 거의 뭐 랑케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게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명성에 이름을 미친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두 개, 동그라미 친 세미나와 역사학과 정착, 이거 두 가지가 될 것이며, 처음에 얘기했던 사료 비판의 엄정성은 뭐 안 한 건 아니지만 랑케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뭐 업적을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한 그와 그의 제자들이 확립한 방법론적 학문 관행이 프랑스, 미국, 서구 사회는 물론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근대 역사학 수립 시기에 결정적인 모델로 작동하였다는 점은 의의가 크다. 다른 나라의 어떤 역사학 수립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구 사회는 물론 동아시아의 근대 역사학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자, 뒤에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1번에 1번 확인되죠? 자, 베를린, 네. 베를린 대학의 역사학과 만든 거 확인되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끝부분 보면 1번에 2번 연관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번에 3번 예전부터 있었다. 이 부분 읽어보면 1번에 3번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다음 단락.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랑케 사학을 받아들인 방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